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커져 충남에는 산사태 경보가, 강원 산간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각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들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나토의 긴밀한 연대를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 충돌 때문에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한 표결을 통해서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의결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 중인 민관협의회가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합니다. 다만 첫 회의에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 실종 가족이 탔던 차량에서 나온 시신 3구는 지문 확인 결과 조윤아 양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수면제 복용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약품을 추가로 지원하고 구급차와 식량 등을 보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초 스위스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1.6%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이후 처음으로 7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굵은 장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가 최대 고비라고요. 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무척이나 요란한데요. 현재 붉은색의 비구름이 통과하는 수도권 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김포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앞으로 비구름이 이동하는 지역에 따라서 호우특보가 확대 또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현재 충남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에는 2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경기도 평택과 오산에도 1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도에도 오늘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정이나 식당과 같은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기 설비가 바로 배전반이죠. 전력을 분배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장마철처럼 비가 잦은 시기에 물이 스며들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실험을 통해 증명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화재 사고로 불타버린 부산의 한 꽃집입니다. 설치한 지 25년 된 낡은 분전함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상가와 식당 화재도 전력 분배 설비가 최초 발화 지점이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빗물이 스며들거나 접촉 불량이 화재 원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실험을 통해 재현해봤습니다. 배전반 내부에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자 불꽃이 튀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는 더 많은 연기와 불꽃이 관찰됩니다. 화재 실험으로 타버린 전류 차단기입니다.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배전반과 분전반, 차단기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3,701건. 특히 호우주의보 같은 기상특보가 내려진 여름철에 절반 가까이 집중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빗물이 스며들기 쉬운 낡은 주택 등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점검을 가보면 휴지를 막아놓은 데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방수 처리를 하셔가지고 물기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분전반을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기를 막는 것과 함께 오래된 전기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전기 시설물은 전기 피복이 벗겨지기 쉽습니다. 벗겨진 전선으로 물기가 스며들면 스파크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수시로 내리는 장마철, 전기 설비에 대한 작은 관심이 돌이킬 수 없는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나토 초청을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 정상은 북한에 대한 삼각공조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회담을 포함해 수차례 만났는데요. 한일 정상끼리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석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각형 테이블에 앉은 세 나라 정상. 회담을 주재한 바이든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삼각 구도로 앉았습니다. 25분 동안의 짧은 회담에선 대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언급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強化のためにも 한미일 회담에 앞서서는 한일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나토 파트너국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동도 이뤄졌습니다. 회담이 아닌 상견례 같은 자리였지만 유럽이 중심이 되는 나토 무대에서 아태 국가의 역할을 부각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이 잇따라 만나게 됐는데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전날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자연스레 이뤄졌습니다. 4분가량 짧은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면서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한일 정상끼리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나토 기간 사진 촬영을 포함해 5차례나 마주했지만 민감한 현안은 뒤로 미룬 만큼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공식 한일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무대에서 우리 대통령 최초로 연설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나토와 인태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토 회의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전날 스페인 국왕부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얼굴을 익힌 덕분인지 한결 여유가 넘칩니다. 원탁을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여기저기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직전에 정상회담을 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윤 대통령 팔을 잡는 모습이나 일본 기시다 총리와 비슷한 공간에서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연설에서 7번째로 나선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용산 출근길에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으로 직접 목소리를 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회담장에 입장하며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지역 테두리를 넘어 연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주도, 중국 견제에 발을 맞춘 겁니다. 특정 지역의 동맹만으로는 그 안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지금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인태 지역과 나토 간의 어떤 긴밀한 상호 협력이 더욱 중요한 때가 됐고. 빅데이로 불린 마드리드 사흘째, 윤 대통령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폴란드와 덴마크까지 네 나라 정상과 마주 앉는 등 공식 일정만 11개를 소화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고, 세일즈 외교를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원전,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육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인프라,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 목표로 경제와 안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천명한 윤 대통령은 마지막 날도 영국, 체코와 정상회담, 또 스페인 경제인들과의 오찬으로 빡빡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9시쯤부터 20여 분 동안 마드리드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효율적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며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우주산업 관련 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같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비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나토의 확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가 지역과 영역을 넘어 집단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고도로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나토의 일부 회원국이 중국 주변 해역에 항공기와 군함을 보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 충돌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내고 결국 표결 처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8년 만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법적 시한 내 처리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노사는 치열한 수싸움을 펼쳤습니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1,090원, 경영계는 9,310원을 내놨고 3차 수정안으로 1,080원과 9,33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410원에서 9,860원 사이에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인상률 5%, 9,620원의 단일안을 내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항의해 퇴장하기도 했지만 찬성 다수로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까지 나서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고물가를 명분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입니다. 사용자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는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으로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예고한 데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마저 무산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 원 내려갑니다. 피부양자의 요건은 강화돼 연소득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방향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6.99%의 소득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97등급으로 나누는 현행 등급제는 저소득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523만 세대 중 37.1%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재산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3만 8천 원으로 낮아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 개편 때 도입된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됩니다. 기준을 연 100만 원 소득에서 336만 원으로 높여 대상은 늘리되 보험료는 19,500원으로 30%가량 올렸습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의 반영률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 100%를 적용하는 다른 종류 소득과의 차이를 줄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연금 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100일량 1600cc 이상 자동차에 물리던 보험료도 차값 4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해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7만 3천여 명이 월 평균 14만 9천 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는 건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재산 조건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는 한 달 보험료가 3만 6천 원 줄고 32%는 변동이 없으며 3%는 2만 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금리가 오르는 추세여서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6%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확정치로 지난달 공개된 잠정치 마이너스 1.5%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 2분기 이후 처음으로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만 1분기 역성장은 주로 무역 적자와 기업들의 재고 투자 감소 때문으로 미 경제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경기 후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 중인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9일 경기 후퇴 가능성에 대해 물론 위험은 있지만 그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성 회복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후퇴 위험을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금리를 신속히 올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완도 실종 가족이 탔던 차량에서 나온 시신 3구는 조윤아 양 가족인 것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인양한 차량에 있던 시신 3구의 지문을 조회한 결과 윤아 양과 부모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수면제 성분이 검출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조윤아 양 가족은 집에 독촉장이 쌓일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윤아 양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인터넷에서 가상화폐인 루나를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조윤아 양 가족이 발견된 곳은 안타깝게도 바닷속에 잠겨있던 아우디 차량이었습니다. 인양 작업 3시간 만에 운전석과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윤아 양 아버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뒤 한 달 만에 발견된 시신은 이미 고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윤아 양 부모의 통신과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수면제와 가상화폐인 루나를 찾아본 기록이 나왔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단어 검색어가 루나, 단어 검색을 했는데 수면제 루나 그런 단어가 검색했던 통보가 있어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윤아 양 아버지는 지난해 7월 사업을 접었습니다. 폐업하기 전 아버지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상가 지인들은 설명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고 카드 빚에 허덕일 정도로 윤아 양 일가족이 겪은 생활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7만 원대 정도 가지고 한 4, 5천만 원 벌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소문을 내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통해 확보한 윤아 양 부모의 금융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일가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이 씨 유족을 7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유족 측은 조사를 마친 뒤 해경의 월북 발표 근거와 6시간 동안의 정부 대응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며 정부 대응이 어땠는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이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라고 했는데 검찰도 사실상 직접 수사 방침을 세우고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전 유족은 이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받은 편지 답장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쓴 편지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가 삶에서도 멈추지 않길 바란다며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은 편지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뜻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답장 주실 줄 몰랐다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에게 보낸 편지 형식이긴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검찰 수사팀에 던지는 신속한 진상규명 지시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고발장 기록을 검토한 지 수일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선 만큼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선 전 정권의 월북 프레임이라고 주장한 근거와 당시 여권 인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기점으로 검찰 내부에선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피고발인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와 당시 해경지휘부 여럿이 이름을 올린 데다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 때문입니다.
최근 단행된 차 부장급 인사가 시행되는 다음 주 초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 중인 민관협의회가 오는 4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첫 회의에 피해자 당사자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 중인 민관협의회가 오는 4일 공식 출범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첫 회의에는 피해자 측 관계자가 여러 명 참석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니까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첫 번째 회의에 참여해서 내용을 보고 또 필요하다면 의견도 밝히고 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특정 안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수렴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해 협의회 구성 이후 해법을 함께 모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300억 원대 규모의 피해자 보상기금 조성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당국자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기사를 특정해서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했고 사실 아니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오는 8, 9월로 예상되는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다가오면서 해법 마련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강제동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과정에서 민관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다음 달 초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우리 정부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초기 재건 등 기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스위스 등 40여 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연일 충돌하며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와 친윤계의 갈등까지 계속되면서 여당 내 갈등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최고위원 추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번엔 정치권에 퍼진 출처 불명의 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문제의 글은 안 의원이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안 의원 측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며 사실상 이 대표 측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이 대표 측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는데 두 사람의 신경전은 안 의원의 언론 인터뷰로도 번졌습니다. 안 의원이 자신을 향한 이 대표의 공세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자신에게 진 패배 때문일 거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발끈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 그런 거 평생 즐기십시오. 이 대표와 친윤계 사이 갈등도 끝을 모르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갈등을 부추기는 익명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연이 아닐 거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어지는 집안 싸움에 당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결국 당내에서도 거친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 답답하죠. 지금 할 일이 대장 같은데 저러고 앉았으니까 저 당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는 하지 않. 민주당 역시 심각한 민생 위기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위한 윤리위가 다가오는 가운데 당내 세력 다툼 양상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90년대 학번, 70년생인 이른바 97세대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계속되는 불출마 요구에도 대응을 자제하며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 강병원 의원이 97세대 가운데 처음으로 8월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부어 승리하는 민주당 시대를 열겠다며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다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져야 될 분도 있는 겁니다. 저라고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대선과 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역시 97세대 대표 주자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도 출마 채비를 마치고 당권 경쟁에 뛰어들고 개파와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이기는 정당, 민심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나가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강훈식, 박주민 의원 역시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판도에 키를 쥔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요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너무 많다거나 멈춤과 숙성의 시간이 본인이나 전체에 도움이 될 거란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애들도 적고 그리고 연이어 당대표로 나온다면은 당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너무 많다. 최근 당 상임 고문 5명과 만난 자리에서도 4명이 출마를 만류했는데 이 의원은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여전히 함구하며 SNS를 통해 정치개혁을 강조했는데 당대표 출마 명분을 내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음 주쯤이면 8월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어떤 지도체제로 가게 될지 윤곽이 드러납니다. 친문계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세대교체론이 미풍에 그칠지 태풍이 될지는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해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그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정치자금 1,8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이용해 빌린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남편의 차 보험료 34만 원에도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기념행사 명칭에 승전을 붙여서 제2연평해전을 우리 해군의 당당한 승전 역사로 공식화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3, 4위전이 치러진 지난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우리 군의 응전에 북측 경비정은 불길에 휩싸인 채 결국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 윤영아 소령 등 우리 해군 6명이 목숨을 잃었고 북한군에서도 3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전투는 처음엔 서해 교전으로 불리다 발발 6년 만인 2008년 제2연평해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주년을 맞은 올해부턴 기념행사를 승전 기념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NLL을 지켜낸 해군의 승전 역사로 공식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승리의 해전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엔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참여한 해상 헌화식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헌화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군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서해에선 전투 능력이 크게 강화된 신형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신형 고속정이 NLL을 지키고 있다며 도발에 맞선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49년 만에 여성의 임신 중지 권한을 보장해왔던 판례를 뒤집으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졌죠. 우리나라에선 이미 임신 중지가 범죄가 아니게 됐지만 여성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은 지 어느새 1년하고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임신 중지를 완전히 합법화할지 일부만 허용한다면 몇 주로 할지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임신 중지 비범죄화, 그 이후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간만 흐른 지금 여성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산부인과에 임신 중지 수술이 가능한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수술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는가 하면 수술도 병원에서 안 하세요? 수술할 수 있는 곳을 찾아도 가능한 범위도 부르는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저희 12주? 대략적으로는 얼마 정도? 5, 60주. 아직 초기는 추후에서 보통 6주? 보통은 60에서 70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오면 얼마 정도?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관련 의료 체계가 전무하다 보니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적정 가격조차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이렇게 되질 않는다고 하면은 임신 중지 자체가 상당히 지체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진행된 임신에서 수술을 할수록 여성들의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보다 저렴하고 위험성도 적다고 알려진 먹는 임신 중지 약은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국내 한 제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 허가를 신청한 지 11개월째. 식약처 심사가 늘어지면서 합법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길은 여전히 없습니다.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인데 의사나 약사랑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성계에서 안전성이 공인된 국제 비영리 단체의 임신 중지 약물 제공 홈페이지는 법 저촉을 이유로 국내 접속조차 차단된 상황. 결국 여성들은 출처불명의 약물까지 한데 뒤섞인 온라인 공간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막아놓고 또 공식 의료체계 도입은 늦어지는 상태에서 더 안전하지 못한 약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들만이 이 상황을 계속 감당하지 않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보건당국의 책임으로서 명확해져야 할 것 같고요. 범죄 꼬리표가 떼진 임신 중지에 대해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여성 건강권은 음지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체 입법까진 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9천여 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9,0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769명 줄어든 수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023명, 2주 전보다는 1,463명 많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9,000명대 초중반을 기록할 거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 멀티주에 대해서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스카이코비1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으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0.5ml를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과 성희롱 발언을 한 누리꾼을 고소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피고소인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인기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한국판 종이의 집이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을 보면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과 브라질, 홍콩, 자메이카, 모로코, 타이완 등 16개 나라에서 정상에 올랐고 일본과 포르투갈, 카타르 등에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수도권 지방에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김포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중부 곳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앞으로 비구름이 이동하는 지역에 따라서 호우특보는 확대 또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에는 2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경기도 평택과 오산에도 1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현재 충남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충청도에도 오늘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커져 충남에는 산사태 경보가, 강원 산간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각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들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나토의 긴밀한 연대를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에 첨예한 의견 충돌 때문에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한 표결을 통해 8년 만에 법정심의기한에 의결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 중인 민관협의회가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합니다. 다만 첫 회의에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 실종 가족이 탔던 차량에서 나온 시신 3구는 지문 확인 결과 조윤아 양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수면제 복용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자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조하기 위한 삼각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자신들의 방위력, 즉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3개국 정상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 look forward to additional dialogues in this format as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trilateral engagement.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
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強化のためにも我が国自身の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무대에서 우리 대통령 최초로 연설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정상회의에서 영국 보리스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사이 7번째 연설자로 나서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과 미사일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와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와 평화,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며 나토와 인태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 방안도 논의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며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라 한미 간에 협의는 해놓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른바 노룩 악수를 나누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윤 대통령이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도 겹치며 외교적 결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장에서 마주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손을 맞잡으며 윤 대통령은 환히 웃은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정상을 응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른바 노룩 악수를 당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굴욕감을 안겨준 거라고 비판했는데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프닝이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에요. 네. 늘 바빠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앞에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같은 날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갑작스레 연기한 것을 두고도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20-30분 대기하다가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나토 사무총장이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튀르키예, 즉 터키와 치열한 협상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 자체가 변동성이 큰 데다 나토 측이 우리 쪽에 양해를 충분히 구했고 우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라는 특수 상황에서 벌어진 점을 납득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게 양해를 했을 때 외교적으로 오히려 다음에 또 나토 사무총장이 더 화끈하게 잘해줄 수 있는 또 계기도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면담을 윤 대통령의 스페인 일정 마지막 날 다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번 나토 무대가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으로는 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한일 회담도 불발된 데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유럽 나라들과 회담 대부분 매우 짧게 진행된 상견례 차원이라 특별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에서 불거진 뜻밖의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성과로 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 회의 참가국 정상의 배우자들과 문화예술을 접점으로 친교를 다졌습니다. 김 여사는 스페인 왕실이 마련한 배우자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산 일데폰소 궁과 인끝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미술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등 오찬을 겸한 5시간 40분짜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 여사는 전날 만난 동갑내기 스페인 왕비와 뺨 인사를 주고받았고 미국 질 바이든 여사와는 웃으며 대화하고 기념사진 촬영 때 옆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질 여사가 김 여사에게 높은 자리에 가면 주변에서 많은 조언이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나토가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나서는 것에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에 나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던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我们坚决反对一些势力鼓动北约把触角进一步伸向亚太，或者依托军事同盟拼凑亚太版北约。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 최근 몇 년간 중국 주변 해역에 항공기와 군함을 파견한 것도 거론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이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합동 훈련을 한 것을 긴장 조성 행위라며 문제 삼은 겁니다. 北约持续突破地域和领域，鼓吹集团对抗，国际社会对此应该保持高度警惕，并坚决反对。 중국은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도 연일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변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이 나토와 협력을 확대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날이 갈수록 표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토의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뿐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지원을 호소하는 연설 기회를 얻었고 회의장 밖에서도 응원 시위가 열렸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탓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연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나토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Підтримати саме Україну і саме зараз зброєю, фінансами і політично такими санкціями проти Росії, які зупинять її здатність оплачувати війну. Це абсолютна необхідність. 회의장 밖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바라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나토의 지지에 감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NATO is sitting on to help us protect freedom and democracy because it's not just war in Ukraine, it's just war in Europe. 나토 역시 별도 성명까지 내며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Vladimir Putin was hoping that he would be getting less NATO on his western front as a result of his unprovoked illegal invasion of Ukraine. He's been proved completely wrong.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을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의 세력 확장을 지켜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나토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나토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성명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국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으로 두 나라는 더욱 안전해지고 나토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유럽과 대서양 지역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두 나라의 가입을 반대했던 튀르키예가 입장을 바꿔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의 쇼핑몰을 장거리 폭격기로 미사일 공격을 가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참혹했던 순간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이 쇼핑몰은 큰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화염으로 뒤덮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6월 27일 오후 3시 51분. 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내려꽂힙니다.
큰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쇼핑몰은 순식간에 참혹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124일째 되는 날,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 크레멘추크시의 한 쇼핑몰에 러시아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투폴레프 폭격기 편대가 약 330km 떨어진 러시아 서부 상공에서 쇼핑몰과 스포츠 경기장을 겨냥해 대함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민간인 시설을 폭격했다며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잔혹한 테러이자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Був наказ. Очевидно, що такі координати отримали російські вбивці для цієї ракети. Вони хотіли убити якнайбільше людей в мирному місті, в звичайному торговельному центрі. 미사일이 떨어지기 직전에 쇼핑몰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지만 대피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존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크레멘추크시는 인구 22만 명의 대형 정유시설이 있는 공업도시입니다. 시간이 지나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쇼핑몰은 앙상한 벽체가 미사일 공격의 잔혹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있던 날,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독일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일주일 동안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에서 65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민간인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강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 새벽 3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호우경보가 발효된 충남 천안과 아산, 서산 등 7곳에 이어 강원도 평창과 횡성, 원주 등에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세종과 충북 청주와 제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장마철인데 강릉에는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태풍급 강풍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올여름 장마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장마의 원인을 정혜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밤 강원 영동은 그야말로 푹푹 찌는 찜통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강릉의 최저기온은 30.1도, 열대야를 넘어선 초열대야였습니다. 6월에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은 것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원인은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때이른 확장에 있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 달 일찍 한반도를 뒤덮으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한 것도 장마철 날씨로는 이례적입니다. 설악산에서 초속 37.7m, 인천 옹진군 초속 27.2m, 서울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남쪽으로는 매우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중간에 지금 장마선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 경도가 가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데 중부지방에 나흘째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산발적으로 호우가 이어지는 것도 최근 장마철 날씨에서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상한 장마를 만든 한반도 주변 기압계는 다음 주부터 예년과 흡사한 정상적인 형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장마 초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이한 세력 확장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1시간에 9,6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5% 많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 원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여야 합의로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의 2단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98%는 변동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보수외 수입액 기준을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낮춰서 약 45만 명이 보험료를 평균 5만 1천 원 더 내게 됩니다. 또 피부양자도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약 27만 3천여 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수보다는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새 정부의 분양 또는 임대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는 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근본적으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규정은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월세, 전월세의 이 벼락 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등록 임대제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임대료를 덜 올리면 등록 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다주택,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올려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20년 이전의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부 기본계획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공론화 작업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달성은 물론 주거의 품질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공급도 물량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의 품질 문제, 입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의 편의와 주거 환경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산하기관으로 LH와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완도 실종 가족이 탔던 차량에서 나온 시신세구가 조윤아 양 가족인 것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인양한 차량에 있던 시신세구의 지문을 조회한 결과 윤아 양과 부모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수면제 성분이 검출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조윤아 양 가족은 행적이 끊긴 지 한 달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로 수색이 시작된 지 8일 만인데요. 그동안의 행적을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윤아 양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2일입니다.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체험을 간다던 윤아 양이 기간을 넘기고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아 양 가족이 도착한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명사심리해수욕장이 있는 이곳 완도 신지도였습니다. 윤아 양의 어머니는 한 달 살기를 신청한 지난달 17일에 이곳에 있는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경찰은 다리로 연결된 바로 옆에 있는 고금도가 윤아 양 아버지의 외가여서 신지도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아 양 일가족이 예약한 펜션에 투숙한 것은 지난달 24일입니다.
먼저 나흘을 지냈는데 윤아 양은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밖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나가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와서 다시 또 그 트렁크 짐을 차에다가 싣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일행이 나간 거예요. 토요일은 방이 없어서 옆에 있는 펜션에서 묵었고 다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전에 묵었던 펜션의 수영장이 딸린 풀 빌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원수도 신청하지 않고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잠도 자지 않고 밤 11시쯤에 어머니가 축 늘어진 윤아 양을 업고 펜션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밤에 차를 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게 윤아 양 가족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방파제로 진입한 게 발견되어서 저희가 잠수부를 동원해서 수색한 결과 그 아크릴로 보이는 그 부품이 발견돼서 집중 수색을 한 결과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윤아 양 가족은 수색 8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경북 포항에 이어서 오늘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을 방문해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 본부를 찾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단독 선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정상화 이후 챙겨야 할 민생 법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을 못 잡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교환할 계획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2개월 앞두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과천청사에서 검경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되고 매주 열리는 실무협의회에서 후속 입법과 하위 법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5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 운행 최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공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7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지 시각 29일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계에서 사법부 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다고 방미 목적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이 이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자주 있었던 일이고 어차피 일은 일대로 하는 것이라며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한국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세계은행 부총재를 겸하는 법무실장과 감사실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워싱턴 DC와 뉴욕에 머물며 미국 법무부, FBI, UN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 중인 민관협의회가 오는 4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어제 오후 YTN과의 통화에서 첫 회의에 피해자 측 관계자가 여러 명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당사자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특정 안에 대한 피해자 측 의견 수렴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중재 판정부가 10년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안에 판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과거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불과 3년도 안 돼 재매각을 추진해 먹튀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초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대적인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00여억 원, 최대 8,200여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하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결국 외환은행은 2012년 3조 9천억 원에 다시 하나금융지주로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차익을 챙긴 론스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미루며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부당하게 과세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를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돈은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더는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담당 중재인이 바뀌고 판정을 미뤄오다 6년 만에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절차 종료 선언일부터 최소 120일, 최장 180일 안에 판정을 선고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론스타에 내린 행정 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어떤 판정이 나오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7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대응하는 데만 40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패소할 경우 과거 금융당국과 국무조정실에서 외환은행 매각 논의와 론스타 분쟁 대응에 모두 관여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코로나19로 닫혔던 김포 하네다 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주 2회 운항 재개에 들어갔고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잇따라 일본 노선 증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을 마지막으로 2년 넘게 중단됐던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이에 맞춰 김포공항에 있는 신라 면세점과 롯데 면세점도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포공항이 열려가지고 그 시간이 많이 단축돼가지고 이제 출장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된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김포 하네다 노선의 운항이 재개되어 기쁩니다. 이번 운항 재개가 코로나 극복과 한일 교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정부가 김포 하네다 노선을 주 8회 왕복 운항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항에 들어갑니다. 한일 양국은 수요 증가 추세와 항공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운항 횟수를 점차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에 운항이 시작된 김포 하네다 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적인 노선으로 꼽힙니다. ようやく羽田発の金浦空港へのフライトが就航されましたので、非常に喜ばしく思っていますし、これをきっかけにますます韓国への渡航が活発にな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日韓関係が良くなってですね、で一日も早く相互ビザ免除が再開することを心より祈ってます。 국내에는 인천이, 일본에는 나리타 공항이 있지만 김포와 하네다 공항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김포 하네다 노선은 상용 수요가 높은 비즈니스 노선으로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달하고 2019년엔 정기편만 주 20일에 운항할 정도로 황금 노선이었습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 재개와 함께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 증편에 나서면서 한일 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 내일이면 꼭 25주년이 됩니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을 돌려받으며 2047년까지 50년 동안 홍콩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공세 속에 홍콩 민주주의는 퇴색했다는 평가입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홍콩의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오는 9월 홍콩 고등학생이 배울 사회교과서의 내용입니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객관적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To get from communist China into a British colony, a safe haven, and that's of course a reason why China is morally embarrassed about the history of the colony. 한나라 두 체제와 고도 자치, 홍콩인이 다스리는 홍콩. 중국이 1984년 12월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반환받는 대신 지키기로 한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인 간섭은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과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민주화 시위를 경찰력으로 진압한 시진핑은 이에 맞서 2020년 홍콩 보안법 제정과 지난해 선거제 개편을 통해 홍콩 야권을 무력화했습니다. It is even more important for us Hong Kongers to not surrender and to continue to believe in the universal values of democracy and freedom. 2019년 송환법 반대 시 이후 홍콩인 54만 명이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와 반중 정서 확산이 홍콩 탈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콩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최근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도 갈수록 퇴색하고 있습니다. 홍콩 반환 25년, 일개 지방정부로 편입된 홍콩에서 민주주의 약화 등 중국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타던 여성이 브레이크 고장 때문에 제때 멈추지 못하고 승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관리 업체 직원이 현장에 나가지도 않은 채 수리를 마쳤다고 본사의 허위를 보고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리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겼는데요. 그동안 많은 공유 킥보드 사고가 있었지만 업체 관계자를 송치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탄 여성이 갓길로 달립니다. 대각선 방향에서 주행하는 승합차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멈추려고 했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지난 3월 충남 청양군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벌어진 사고로 여성은 팔과 다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킥보드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오던 킥보드는 이곳에서 승합차 옆부분과 충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킥보드를 대여했던 사용자가 사고 전날 이미 고장 신고를 했지만 관리업체가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둔 거로 드러났습니다.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킥보드 대여를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막게 돼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관리업체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은 채 수리를 마쳤다고 전산에 허위 입력했고 본사가 이를 믿고 차단을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관리업체가 속일 경우 실제 수리를 했는지 본사에서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수리했는지 또 그 시간에 수리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사진이라든지 캡처해서 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앞으로 공유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고장 신고에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본사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키움이 선발 안호진이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해 양현종이 7이닝 1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킨 기아를 1대 0으로 누르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키움은 안호진과 양현종의 명품 투수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7회 이지영의 결승 타점으로 귀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삼성은 선발 원태인의 6이닝 1실점 호투 속에 KT를 8대 2로 눌렀습니다. 홈런 선두 KT 박병호는 시즌 24호이자 통산 351개 홈런으로 양준혁과 이 부분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선두 SSG는 1회 대거 5점을 득점해 꼴찌 한화를 8대 3으로 누르고 전날 패배를 서룩했습니다. 잠실과 사직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 공관 근처 북악산 등산로를 이번 주말부터 개방합니다. 개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헌재 소장 공관 앞을 지나는 북악산 등산로는 지난달 10일 청와대와 함께 개방됐지만 헌재 측이 보안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에 폐쇄를 요청하면서 지난 2일 닫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미국 워싱턴 DC 의회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된 지역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올해 2월 버지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 워싱턴 DC가 네 번째입니다. 지난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그리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서울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빗줄기가 약해졌다가 또 강해지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의 비구름대가 수도권 지방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화성과 양주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앞으로 비구름이 이동하는 지역에 따라서 호우특보는 확대 또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는 2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경기도 평택과 오산에도 15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이번에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현재 충남 서산과 당진,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충청도에도 오늘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시고요. 서행 운전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